자, 이번 여러분들 325페이지 앞쪽으로 잠깐 넘겨보세요. 공기업 유형은 좀 전에 얘기한 공공기관 법률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정학자 한슨이 파악한 유형이 있는데, 325페이지 하단 각지에 보시면은 박스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박스의 유형이 이제 한센이 파악한 유형을 얘기합니다. 자, 그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일단은 그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부 부처하고 정부 투자기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정리해놓고 있어요. 정부청 공기업 자체는 법인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독자적인 여러분들 결정력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국가의 허락을 받고 국가한테 한 모든 것들 다 보고해야 되겠고, 그래서 독립성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투자기관 자체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은 앵벌이 들어봤죠. 껌 파는 애들. 그럼 껌 파는 애들 자체는 지가 여러분들 껌을 팔아서 여러분들 벌어들인 돈을 지가 못 먹어. 위에 있는 일본 말로 뭐라 그래? 뭐 오야붕이라 그러지. 위에 있는 애한테 두목한테 갖다 줘야 한다고. 그럼 지금 얘기한 요 앵벌이 하는 애들, 이게 바로 법인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쓴다. 이건 이제 독립된 법인격이 있다고 보신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해두시고, 그다음에 설치를 얘기할 때 정부 지원 공기업을 얘기할 때는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왜? 정부 부채형 공기업은 정부 조직이다 보니까 정부 부채형 공기업에 따라 정부 조직법 자체에 근거해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쪽에 주식회사 공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정부 부처가 아니야. 그래서 회사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설치가 되는 주식회사고, 공사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철도공사 설치 특별법, 이런 식으로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들 공사형 공기업이에요. 자, 출자를 얘기하라. 정부형 공기업은 정부 예산에 근거하여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됩니다. 근데 주식회사는 맨 처음에 정부가 5할 이상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정부가 전액 투자한 법인체 공사형 공기업이죠. 그럼 이 세 가지 가운데 공공성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정부 부채형 공기업이고, 상대적으로 기업성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을 얘기할 때는 주식회사고,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공사형 공기업을 얘기하죠. 자, 정부청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직원이 공무원이에요. 맨 밑에 정부 부청 공기업의 사업들 봐봐.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조달청 조달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국관리사업 두 개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면 조달청 공무원들, 우체국 공무원들 다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 아니야. 그러니까 직원은 공무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주식회사 공사를 얘기할 때는 임원과 사원이 나눠지는데, 임원은 준공무원, 사원은 여러분들 회사원이라고 나왔죠. 준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무원과 유사하다 얘기해요. 어떤 점에 유사하냐? 국가가 여러분들 임명을 해. 국가에서 임명받는 것은 공무원과 유사하나 이들의 신분 자체를 얘기할 때는 회사법에 근거해 신분이 적용이 돼. 그래서 공무원과 유사한 성격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준공무원이야. 공무원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원은 그냥 회사원이에요. 한국전력공사 다니는 사람들 보고 회사원이라고 그러지 공무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용법을 얘기할 때는 정부청 공기업을 얘기할 때는 정부기업 예산법의 법적 적용을 받죠. 네, 주식회사 공사를 얘기할 때는 공공기관, 아까 여러분 운영에 관한 법률 아까 이 계산했어요. 했죠? 거기에 근거해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예산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고, 정부 투자기관은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 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심의 승인에 의해서 예산 심의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예정은 여러분들 정부 부채형 공기업 4대 사업은 꼭 외워야 돼. 4대 사업 다시 가봐. 몇 번 시험제로 왔는데 거기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조달사업, 양국관리사업 4대 사업 나왔지? 거기다 화살표 놓고 특별회계 적용. 나중에 배울게요. 자, 무슨 회계? 정부 회계는 일반 회계라는 게 있고 특별 회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이게 정부청 공기업은 특별 회계에
적용을 받아요. 특별하게. 자,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형 공기업에 대한 다른 명칭이 있는데 이 명칭을 정부 기업이라고도 얘기하고 행정기업이라고도 얘기해. 다시 한번 정부 부처형 공기업에 대한 다른 명칭이 있다. 뭐라 그런다? 정부기업, 행정기업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정부기업, 행정기업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게 숙제해서 가져갈 거야. 자, 그 여러분들 인식이 됐으면은, 자, 이제 뭘 보냐 하면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쭉 넘어가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쭉 넘어가서 어딜 보냐. 330페이지 펴보세요. 자, 맨 밑에 공기업 민영화가 나왔죠. 그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자. 이 행사 강의는, 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맨 먼저 수업 목표를 제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의 설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목표가 있고, 특수 목표. 이걸 보통 여러분들 암시 목표, 이걸 여러분들 행동 목표라고 그러거든. 행동 목표를 이제 명세 목표라고 얘기하는데, 이 목표는 추상성을 띄어. 이건 구체성을 띄는 거야. 구체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시간의 수업을 들으면은 행정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숙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거야. 근데 이것을 얘기할 때는 1시간의 시간을 들으면 현대 행정의 특징 5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하단에 특수 목표 들어가는 거거든. 이걸 이제 보통 행동 목표, 명세 목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얘기하는데. 행정학 수업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꼭 가져갈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좀 시화된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화된 강의에서는 우리가 종합반 때 얘기하지 않았던 구체화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을 얘기를 해서 습득을 시키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가져갈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심화된 내용들은 별도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게도 도움이 돼. 처음부터 하나 세세히 다 가져가잖아. 그럼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고 흥미로 상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간에 공부하기엔 자극,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동기부여 형태는 그렇게 좀 바꿔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영화의 주요 여러분들 그 목적이라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5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제적 자유의 증진, 두 번째 능률상, 세 번째 재정적 자유의 감축, 행정성 질의 향상, 정부 실비 극복 5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자. 정부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물어볼게. 아담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의 원리하고 정면 충돌한다. OX.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스미스는 국가를 필요악이라고 했어요. 악, 애불이야, 애불. 악,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너는 뭐가 필요해? 질서 유지, 총 들고 국가만 지켜. 그럴 때만 필요한 게야. 치안 유지만 해, 경찰. 그런 것만 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여성 살해한 그 TV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전자팔찌 찌고 그 여자 둘이 살해한 놈 나오잖아. 야, 생긴 거 보니까 멀쩡하게 생기더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남자들은 생길게 멀쩡한 것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 속성하고는 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괜찮은 게야. 참 말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참 이렇게 치안 유지나 경제, 국가 북방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정부가 필요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봐, 그런 게야. 이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 거 아니야. 기업 만들어서. 그럼 스미스의 본래적 사상을 경제 자유주의라 그래. 이거는 충돌되잖아.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기업 그만해, 민영화시켜, 민간으로 넘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경제적 자유의 증진을 위해서. 선진국가에 주된 민영화 이유는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능률성의 제고를 얘기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그럼 자원의 의욕적인 개발 도모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재정적 자유의 감축이 나왔는데 자, 이건 개발도상 국가에서 공기업 운영하는데 매번 적자예요, 여러분들. 매번 적자.
그래서 이 적자인 공기업을 민영화를 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감축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개발도상국가의 주된 민영화의 요인이 들어갑니다. 자, 공기업 민영화 시키면 상호 경쟁 체제에 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서비스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민영화하고 있다. 아울러 거대 정부에 근거한 각종 정부 실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영화한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게 5가지 형태적 숙제서 가져가시고 시험 문제는 민영화 요인하고 아까 공기업의 설치 동기를 섞어서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민영화 요인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봐서 이제 절을 바꿔서 6절에 책임 운영기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출제 빈출 B급이에요. 별표 2개 나와 있죠. 특징 유형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NGO 알죠? NGO 비정부 조직의 개념과 특징 묻는 것들, 유형을 묻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출제해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할 것은 책임 운영기관부터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 운영기관은 이제 원하는 영국과 뉴질랜드, 특히 영국에서 먼저 탄생합니다. 영국에서 1979년도 거기 들어보자. 또 보수당 여러분들 대표로 나왔던 누구? 마그렛 대처가 여러분들 정권을 장악하죠. 그리고 이제 이 대처는 즉각적으로 해야 한 것이 뭘 했냐면은 과연 정부 조직은 능률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크 스펜서 백화점의 민간 기업의 사장인 스펜서를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스펜서를 그 팀장으로 앉혀가지고 진단팀을 만드는데 진단 결과 너무 비능률적이야. 정부 조직이 비효율이고 낭비가 심해. 영국은 여러분들 70년대 들어서 두 차례의 IMF의 지배를 받아. 73년하고 76년 두 차례.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최강의 영국 자체가 금융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 얼마나 쪽팔릴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쳤고 그 몸부림에 깃발을 들고 잔다르크 같은 여자가 탄생하는데 이게 대처 여러분들. 그래서 대처가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1982년도에 소위 재무관리 개혁이라는 것을 단행해. 여기서 공무원 상한제하고 예산 가운데 여러분들 총괄 운영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토대로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감축해. 말이 감축이 3분의 1을 잘라. 그리고 적자 재정 자체를 흑자로 완전히 바꿔버려. 그런데 영국 행정개혁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이야. 완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한다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소정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그냥 천천히 하자. 그래서 이것이 88년대에 목표가 완성이 돼.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인력 감축하고 예산 흑자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1988년도에 달성되고 난 다음에 재무관리 개혁의 후속 조치가 단행되는데 후속 조치의 명칭을 후속을 뭐냐? Next Step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음 단계 후속 조치.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그제큐티브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걸 번역할 때 책임 집행기관, 책임 운용기관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정부 조직이야.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0% 다 공무원이야. 공기업하고 틀려. 이건 정부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정부 조직.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구성원 신분은 공무원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자, 그럼 이 조직을 만들었다. 그럼 기관장이 있어야 되겠지. 대장이 있어야 되겠지. 그 기관장은 어떡하냐? 임기제로 뽑아. 임기제를 계약직이야. 우리가 과거에 계약직이었다가 이게 임기제로 바뀌는데 기관장 자체는 이 책임 운영 기관이 소속된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국립 중앙극장 그러면 사장이 있겠지. 요 사장이 기관장이야. 그럼 이건 어디 소속이냐면은 우리나라 문화관광부 소속이야. 그래서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사장 사이에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해.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 요 기관장이 달성해야 할 목표 달성했을 때 얼만큼의 임금을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것을 합의를 봐. 그러면 이제 기한이 끝난 다음에 기관장 자체의 재량 하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일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집행한 다음에 결과가 등장할 거 아니야, 1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에서 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성과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보수에 삭감이 돼. 이렇게 운영되는 게 책임운영기관이에요. 기관장 임기 한국은 2년에서 5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기관을 얘기할 때는 정부의 기능은, 자, 여기 보자. 정책 결정 기능이 있고 정책 집행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 기능에서 이걸 해놓고 정책 기능이라 그래. 이걸 일명 우리는 방향 잡기라 그래. 행정 이정표. 이거를 노적기라 그래. 집행 기능을. 근데 책임형 기관은 이걸 하는 게 아니야. 이 정책 결정 기능은 누가 하냐면 장관이 하는 거야. 방향 잡기는. 이건 이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서 집행 기능을 관장하는 것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332페이지에 영국 나왔죠. 거기서 보자. 1988년도 적어놓으세요. 1988년도. 자, 뉴질랜드도 1988년도에 등장하는데 약간 틀려. 왜 그러냐면은 그 가로 안에 일본에 영어를 적어놨는데 하이브인 나왔고 이쪽은 하이브 아웃 나왔죠. 하이브란 말은 여러분들 벌 통해서 벌을 분봉시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왕벌을 여러분들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또 이쪽에 또 벌꿀이 맺혀 안 맺혀. 미치겠죠? 이게 이제 분봉시키는 거는데 하이브인을 물어보자. 내부 분봉하라 그러고 하이브 아웃을 외부 분봉하라 그래. 그럼 내부 분봉안을 얘기할 때는 정부 조직으로 만들어서 담당시킨 걸 얘기하고 하이브 아웃, 외부 분봉안은 민간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담당시킨 걸 얘기해요. 그럼 제가 좀 전에 책임 운영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 조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현재 배우고 있는 책임 운영 기관은 영국계 맞아, 뉴질랜드계 맞아. 정확하게 할 때는 영국계 맞는 거예요. 영국계. 한국은 여러분 얘기해보자. 김대중 씨가 자,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김영선 씨가 여러분들 그 노태우하고 여러분들 밀약 관계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정권을 이양받아가지고 민자당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여러분들 당선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받고 여러분들 힘들어해. 그래서 이 사람이 피난을 가, 도망을 가,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으로. 그 영국 건너가 영국에 여러분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거든. 근데 이때 공부한 게 뭐랬냐면 대처의 행정개혁을 공부를 해. 대처 행정개혁 보니까 야, 이 여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대단한 개혁을 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인상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IMF가 터지잖아.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한국도 군사를 빼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가렛 대처가 얘기했던 행정개혁을 그대로 모방해서 국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 이게 탄생을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거기 두 번째 줄로 한거 보자. 첫 번째 끝에 책임진 기관은 신공공관리를 주장하는 신공공관리로는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자고 하는 이론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민간기업의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관리자에게 보다 많은 신축성은 재량권을 얘기하는 게 부연담. 그 성과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어요. 했죠. 달성했다 그러면 높은 인센티브. 달성 못했다 그러면 보수가 삭감되고 그런 걸 얘기했잖아. 즉 책임기관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인사보수 조직관리 때문에 책임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장관과 기관장 사이에 계약한 사업계획, 재정 목표 등의 달성 정도에 따라 결직이라는 사람이 인사보수의 성과를 받는 제도의 결과서 나왔어 여러분들. 자, 특징을 바라보겠습니다. 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을 통합해 분리해서 뭘 관장해? 결정 기능이야, 집행 기능이야? 집행. 물론 이때 집행도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 운영 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경쟁 도입이에요. 자, 그대로 보자. 아까 제가 국립중앙국장 같은 경우는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2021년도 현재 책임기관은 37개가 운영이 되고 현재 37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보자. 그럼 매년 여러분들 책임기관 자체는 그 형태가 틀려. 매년 여러분들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해. 그러니까 작년도의 책임운영 기관하고 올해하고 틀려.
아까 공기업도 여러분들 시장형 공기업 그런 거 배워서 매년 그것도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해요.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 그 공기업의 형태가 다 바뀌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 보자. 국립중앙극장은 올해의 책임운영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은 민간극장과 경쟁을 해야 돼. 민간극장, LG 아톨 그런 데서도 여러분들 연극도 상영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그럼 민간기업 경쟁하는 게야. 그래서 경쟁을 도입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관리자를 얘기했던 기관장을 얘기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서 안 했어요. 부여했죠. 그 아까 제가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관장 임기가 계약제인데 2년에서부터 5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쭉 내려가서 밑에 두 번째 줄 중간에 기관장의 채용기간 5년 범위에서 그 밑에 2년 이상이란 말 나오죠. 이게 2년에서부터 5년까지의 여러분들 임기 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그 밑에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요건 해가지고 법률제 4조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기관에 주된 사무가 사업적 서비스. 사업이란 말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국립중앙극장은 수익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집행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성과 측정 기준의 개발과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국립중앙극장 같은 1년 동안에 들어온 표를 팔아서 들어온 매출액 얼마, 그 매출액에서 성과가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이럴 경우. 또는 기간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근데 지금 1번과 2번은 AND가 아니라 OR이야, OR.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쌍가루 사고의 유형 보시면은 그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하나는 소속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중앙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자, 책임 운영 기관은 거의 다 99%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행정기관 소속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국립중앙극장을 얘기할 때는 문화부 소속이라고 얘기해서 했죠. 근데 중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어보자 여러분들. 특허청 나왔나? 특허청. 그러니까 중앙청인데 중앙정부에 들어가는 부처인데 책임 운영기관은 운영되는 걸 얘기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특허청. 특허청. 여러분 35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352페이지. 352페이지. 거기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밑에 그림이 쭉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이게 바로 중앙,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몽땅 다 중앙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청. 중앙부처나 중앙청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리고 하단에 나온 거 보시면 중간에 하단에 특허청 나오지. 그래서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이야. 정부 조직법상 이렇게 여러분들 이 표시가 된 여러분들 중앙부처예요. 근데 이것만 유일하게 책임 운영기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원위치. 그래서 소속과 중앙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다른 건 원점 없고 좀 정리할 거 335페이지에 한두 개 더 정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맨 위에 회계 나온 거 봐, 회계. 자, 회계를 얘기할 때는 화살표 해놓고 일반 회계 또는 특별 회계라고 적어라. 그러니까 책임 운영 기관은 일반 회계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특별 회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1번 나온 거 봐. 기관이 필요한 재정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 책임기관의 사업을 혈전하게 특별회계란 말 나오죠. 이런 경우는 특별회계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100%가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적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쭉 내려가서 또 그냥 4번 나온 거 봐.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관세장이 운영하고 기재부 장관이 통합관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적어보자.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운중계 기통관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운중계 기통관. 운중계 기통관. 자, 운중계, 운영은 중앙행정기관이 계정별로 하고 그런 말이에요. 기통관, 기재부 장관이 통합관리한다. 됐습니까? 운중계 기통관으로 외워둘 거야.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정리할 게, 날개에 보시면은 책임운영기관 공무원 총정원의 한도로 뭐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국립중앙극장 총정원 자체는 뭐 150명으로 한다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여러분들 제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종류별 계급별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중앙극장 안에 일반직 공무원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특정직 공무원은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1급 몇 명, 2급 몇 명, 9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정원은 총일형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위치하고 총리형 부령 위치를 바꿔서 고르는 문제 한 문제, 기출 문제로 등장했었죠. 이건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합니다. 암기상에 여러분들. 자, 그리고 337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각국의 책임 운영기관이 나왔는데, 기분 나쁘게도 명칭을 묻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명칭을 묻는 게. 그래서 맨 위에 여러분들 영국 이그제큐티브 에이전시라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크라운 앤 타이티라고 나왔나? 크라운 앤 타이티. 크라운 앤 타이티. 자, 그리고 좀 전에 미국 나온 거 보자. PBO, 퍼포먼스 베이스드 오르가나이제이션 나와서 안 나왔어? 성과 기반 조직이 말이죠. 성과 기반 조직. 우리가 번역할 때는 PBO입니다. PBO. 일본은 독립행정법인, 한국은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명칭이 나왔나?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명칭 연결시키는 문제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 자, 그거 봐서 이제 중간 조직을 보겠는데, 중간 조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봐그 NGO가 이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뭐 준 정보 다 나오는데 그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볼 필요가 없겠죠. 339페이지에. 자, 쌍가로 2번에 비정부 조직이라는 게 나왔나? 나오죠? 상단에. 339페이지 상단에 비정부 조직. 저 그 형태를 좀 보겠는데, NGO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한 거 보자.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란 말 나왔나?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의의가 나왔는데, 자, 의의는 보지 마시고, 그 의의가 3번하고 연결이 돼. NGO의 개념적인 특징 나온 거 있죠. 개념상의 특징이 바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기억부터 여러분들 미음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일단은 기억부 나온 거 보자. Non-profit 이런 말 나와. 그 다음에 distributing 키 나왔죠. 자, 물어보자. profit란 말은 뭐야? 이익이지, 이익. 그리고 distribut란 말은 뭐야? 배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non 나왔죠. 강한 부정 아니야. 그러니까 이익을 조직의 성원들한테 전혀 배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이윤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비영리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비영리. 두 번째 포멀, 공식 조직이라고 그러죠. 공식 조직. 제가 공식이란 말은 뭐라 했어요? 공식이란 말은 아까 법규에 근거한. 그러니까 이 조직은 법규에 근거해 설치가 이루어져야 돼. 뭐 재단법인 설치에 관한 법률 그런 게 있거든요.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표현이고, 거기 조직으로서 책이 웃기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설치에 법규에 근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 프라이빗 오르가나이제이션. 자, 사적 조직, 민간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물어보자. 사 조직의 반대말은 뭐야? 사 조직의 반대말. 공조직이죠. 근데 이런 혼동 많이 하는 게, NGO는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이야. 근데 NGO는 사조직이야, 공조직이야? 사조직이야. 혼동하지 마. 공조직은 국가 소유란 말이고 사조직은 민간 소유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공식과 비공식과 혼동하지 말라고. 헷갈려 한다고 니들. 자, 그 다음에 셀프 거버닝, 자치적 조직이고,
볼런터리, 자발적 조직, 구호선에 가입과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맡긴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업부터 미음까지 엔조의 개념적 특징은 꼭 가져갈 것. 알았습니까? 이거 봤으면 이제 또 하나 정리할게. 341페이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맨 위에 NGO와 정부와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기능별 분리해가지고 그거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이정수 새 행정학. 대학교에서 55인 공조 체계 여러분들. 이 책에서 이 책에 여러분들 출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그 55인이 다 출제위원들이야. 근데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의 선생들끼리 공부한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책들도 많이, 선생님도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 공부한 책이 선생님 나오는데, 타대학 교수가 책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내기로 했는데,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자. 근데 이제 요새는 이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행정학과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5급, 7급, 9급 출제위원들로 보통 선정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순번제로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쓴 책에서 문제를 내기도 하겠죠. 근데 그동안 공조한 책이 많지 않다가 요게 좀 쭉 이정수 교수의 50의 공조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 이게 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출제에서 많이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이야. 5가지 형태 정도는 출제에서 가져가는 게 낫고. 그리고 대신 여러분 이거 보자. 출제위원 가운데는 책을 여러분들 내지 않은 분들 계신데, 이건 선생님이 개인적인 경험인데, 출제한 분들하고 가끔 이제 밥을 먹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러다 보면, 김 교수 내가 이번에 출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책 많이 참조해서 내가 내 책 좀 참조해주니까, 수험서 없이 참조해 막 그런다고. 그래서 이정수 씨가 쓴 이 책 참조했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책은 출제에서 많이 거론된다, 안 된다? 거론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정수 이 책을 사서 봐야 되겠네요. 에이, 그 책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부분적으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0문제 가운데 한 10문제. 근데 20문제 가운데 10문제만 맞히면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불합격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책은 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학원에서 쓰는 이 교재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재들이 여러 책들을 여러분들 모자이크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편지했기 때문에 그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것들은 근데 이게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개정이 됐으면은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또 얘기를 해준다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지방행정론이 작년도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져. 그래서 내년도 2022년 1월 14일부터 효력이 발휘가 돼. 근데 국내 여러분 지방행정 자체가 개정한 책이 없다가 한 권이 나왔어요. 윤성사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봤거든요, 여러분들 개정된 책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지방행정론 책은 개정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출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책들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책을 이렇게 보내, 출판사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 많이 출제됐다고 그런 분들은 그것 정도 참조해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고 한 거.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5가지 형태. 대체, 보완, 대립, 의존, 동반제. 자, 대적 관계 자체를 얘기하면 쉽게 NGO가 정부를 대신해서 공공재를 여러분들 생산하는 것, 공급하는 것. 이게 지금 얘기한 대체, 여러분들. NGO가 정부를 대체했다 그 표현이에요. 근데 보완적 관계를 얘기할 때는 서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NGO가 생산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생산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보완적 관계고. 자, 대립을 얘기할 때는 국가와 NGO 간에 여러분들 긴장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참여연대, 경실련 이러한 여러분들 제야 세력 NGO는 군사 정권 때 정부하고 대립의 각을 내지 않네요. 자,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보자. 정의사제 구현단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금 NGO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교, 불자, 연합회, 이런 조직들. 이런 것들 NGO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조직들은 과거의 군사 정권 자체하고 대립적인 각을 내세워서 저항하기도 했죠. 이게 지금 얘기한 대립적 관계예요.
자, 의존적 관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이 정부에서 특정 NGO의 성장을 유도하고 주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NGO가 정부에 의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유청년맹 같은 여러분들, 보수주의, 반공과 관련된 데서 활동하는 여러분들 NGO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이게 육성을 한다고. 탈북단체 있죠. 탈북단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GOP 지역이니까 38선 지역 가가지고 여러분들 전단지 살포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탈북단체에서 전단지 살포할 돈은 어디서 나올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선생님이 추측하건대 지금 여러분들 진보 정권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권 아니야. 진보 정권에서 탈북단체 계속 활동을 해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전단지를 북한으로 많이 이제 보냈잖아. 근데 아마 한쪽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 정부에서 이제 NGO 자체를 지원한 지원금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걸 탈북단체 자체에서 전단지 뿌리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좀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뿌리지 말라 그러면서 내버려잖아. 강력하게 그들 연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외형상은 여러분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럴까? 그런 걸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단체가 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동반자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동반자 관계인데, 지금 얘기한 5가지 형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관계를 얘기해라 그러면 5번째 나오고 있는 동반자 관계를 가장 바람직한 관계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하나 더 볼게. 342페이지 하단에 살로만이 파악한 NGO의 실패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NGO는 왜 활동할 때 실패했는지 실패 유형을 5가지 형태로, 4가지 형태로 제시해놓고 있는데, 박애적 불충분성. 자, 이건 이제 NGO가 자원이 부족해요. 돈도 없어, 인력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 실패한다. 이게 바로 박애적 불충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애적이란 말은 NGO의 성격을 표현한 거예요. NGO의 성격. 두 번째 여러분들 박애적 배타주의. 자, 우리가 배타주의, 파티큘라리즘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종교라든가 인정은 특정 인종에 대해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띠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흑인 무슨 인권연합회 그러면 여러분들 백인이라든가 다른 인종에 대해서 좀 배타성을 띠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러분들. 종교 같은 경우에 희한하게 여러분들, 희한하게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친해 안 친해? 좀 안 친한 것 같잖아. 근데 천주교하고 불교는 또 친해 안 친해?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고행도 하고 막 그러잖아. 희한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지금 얘기한 한국 불자협회, 한국 가톨릭 농민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띄어서 지나치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실패한다고 보는 거고, 오른쪽에 박애적 온정주의를 얘기할 때는 NGO의 활동 방식, 그 내용은 NGO한테 가장 많은 여러분들 자원을 공급한 지역의 유지들이 있어요. 그럼 유지들의 입김에 의하여 좌우되기도 해야 안 해? 자, 여러분들 로타리 클럽 들어봤습니까? 라이온스 클럽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지역에서 그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로타리 클럽의 각 여러분들 지부장 정도 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타리 클럽 인천 연수구 지부장 정도가 되면은 이분들 자체가 이제 그 지부장이 되면 이제 취임을 해. 그럼 1년 동안에 내 얘기가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로타리 클럽 활동 자체에 대해서 돈을 스폰서해, 스스로.
그게 여러분들 비용이 한 5천만 원 내 정도 돼. 5천만 원 내 정도. 내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왔으니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5천만 원 정도 내외를 여러분들 지금 스폰서 할 때는 이 사람의 입김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한 로타리 클럽 인천 아까 연수구 지부 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그게 지금 얘기한 원정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마추어리즘은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모형까지도 영정기 체킹 됐습니까? 자, 그거 말씀은 여러분들 조직 구조가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교재 우리가 347페이지 하단에 거기 박스에 조직 구조의 3대 변수하고 상의 3대 변수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공간의 복집 그리고 상황의 3대 변수 교환이 기환이 형제 기호들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꼭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350페이지. 자, 함께 중 행정조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정리할 것은 뭐냐면은, 353페이지 펴보자. 353페이지. 자, 353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정보지기에서 쭉 나와서 국가행정기관이 나왔고 또 하나 지방단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국가행정기관도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어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하급 행정관청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지방국세청 그러면은 옆 페이지 봐봐, 옆 페이지. 옆 페이지 맨 밑에 청 나온 거 봐. 청에 국세청이 맨 앞에 나올 거야. 이 중앙청, 이 국세청의 산하기관, 소속기관이야. 소속기관이라고. 인천지방국세청은. 근데 인천이란 지역에 국세라고 하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국세청이 인천지방에 설치한 하급행정관청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걸 일선기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천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이야, 지방공무원이야? 국가직이야, 국가직. 지방직이 아니야, 여러분들. 인천지방병무청 근무하는 사람들, 병무청 본청이 있고, 여기에 인천지방병무청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야. 그래도 국가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자. 지방국세청 또 산하기관에 세무서 있어 없어? 있잖아. 인천지방국세청 산하에 그래서 남구 세무서, 이제 남구란 말 안 쓰고 미주얼구 세무서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바로 뭐다?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세무행정 직류가 있어 없어?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볼 때는 직류별 시험을 보거든. 세무행정 직류를 시험 볼 때는 회계학세법을 봐요, 여러분들. 행정법 안 봐요, 여러분들. 회계학세법. 그러면 세무행정 직류에 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근무하냐? 구청이나 여러분들 어디서 근무해? 구청이나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알았습니까? 근데 국가직에 합격한 사람들은 지방국세청, 국세청, 아니면 어디 여러분들 지방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특별지방 행정기관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럼 위에 중앙행정기관은 다시 본부조직과 부속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자, 본부조직의 맨 위에 최고관리층에서 누가 나왔어요? 장관 나왔죠. 그럼 보조기관이야, 그 밑에 나온 보조기관은 개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차관, 바로 밑에 있는 실장, 그 밑에 국장, 과장, 이들을 보조기관 그러고, 보좌기관이 막려 참모를 얘기하는 거야.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람들, 차관보, 거기 밑에 심의관, 담당관 다 보좌기관 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조기관 자체를 얘기하던 그 교육훈련기관부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 이해할 게, 지금 위에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을 뒤에서 묶어봐. 다시 맨 위에 보좌기관을 옆에서 묶어. 그것을 하부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조직? 하부조직이라고 얘기한다. 하부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리고 부속기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묶어봐. 부속기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묶어. 그걸 묶어서 그것을 소속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기관? 소속기관. 소속기관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지방행정 파트 때 또 자세히 학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어디부터 보냐 하면은 자, 페이지 316페이지 펴보세요. 316페이지. 자, 물어보자. 복귀에서 만들어진 인공적 조직을 뭐라 그래? 공직. 자연 발생적 조직을 비공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개성과 막류 박스 봐봐. 개성과 막류의 구분 가운데 가장 본질적 구분 기준은 뭐다, 여러분들? 담당 업무의 성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장관, 차관, 국장, 실장, 과장 등등을 개선이라고 했고, 비서관, 비서, 보좌관, 담당관 등을 막류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행정 농도는 개선 인력에 대한 막류 조직의 비율이라고 얘기했죠. 아니면 비관리직에 대한 관리직의 비율로 얘기했습니다. 자, 넘겨서 위원회. 자, 위원회 조직을 얘기했던 여러분들 장단점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옆 페이지의 메뉴의 단점에 3번에 보시면 타협하란 말이 나왔죠. 결정의 타협하를 얘기할 때 남의 눈치를 보는 결정이야. 장점이 아니라 단점에 들어갑니다.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유형을 얘기할 때 자문조정행정독립기재위원회가 나왔는데, 굳이 자문위원회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자문위원회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한다. OX. 그건 O요. 근데 법적 구성은 없지. 그거 바꾸는 문제 한 문제. 자, 그래서 행정위원회, 행정관청위원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위원회를 얘기할 때는 준사법권이나 준입법권도 있고 법적인 강제력 구성력이 있다고 얘기했고, 부처 편제에 있어서 부서의장으로 독립성 인정받고 있다고 얘기했고, 소통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표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자, 독립기재위원회, 독립, 뭐로부터 독립? 3부로부터 독립하여 규제를 담당한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특히 규제에 대해서는 경제, 사회 문제를 규제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3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준입법권이나 준사법권을 실시할 수가 있다. 또 하나, 행정수반으로부터도 강력한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름을 머리 없는 제4부라고 비판하기도 한다란다? 한다고 얘기했죠. 자, 발달 배경에서 행정권 권한의 축소가 아니라 행정권의 증대 방지를 위해서 등장했다. 말장난하는 거 이해들하고 얘기했어요. 자, 이 페이지에 한국에서 독립기재위원회와 가장 유사한 거 하나 꼭 외워두라 그랬죠. 뭐 중앙선관위는 외워둘 것. 자, 하단에 공기업. 정부가 만든 기업이라고 얘기했죠. 두 가지 특징 얘기해봐. 공공성과 기업성. 그 다음 페이지. 자, 하단에 공기업의 설치 동기. 아까 국민정경도 기억나? 국은 국방상 전략, 민간 자본의 부정, 정치신조, 경제정책, 독점적 서비스. 자, 한국의 경우에 특히 이번에 재정적 수의 종족은 한국이지 일반적 동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324페이지 날개를 보세요.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325페이지 하단에 자, 한세 공기업의 유형, 정부 부처형하고 정부 투자기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독립성이 없는 것은 정부 부처, 투자기관은 독립성 있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 가운데 정부 부처형 공기업 자체는 4대 사업이 있다. 맨 밑에 4대 사업 꼭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하나가 뭐야? 우편사업, 또 하나가 우체국 예금사업, 조달사업, 그 하나가 또 하나가 양국관리사업에서 4대 사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외우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페이지 327페이지. 자, 법률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용, 공기업 준정부 기타.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 거기 공기업 준정부기관 묶어놓고 기타하고의 차이점은 뭐다? 정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원이 50인 이상은 위에 2개라고 얘기했죠. 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의 차이점은 뭐야?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의 차이점. 정원 말고 자체 수입이 50% 이상 공기업 아니면 준정부. 자, 그리고 공기업도 뭐하고 뭐 시장형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그 준시장 2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장형은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 2조 이상. 그리고 동시에 and 자체 수입이 몇 프로 이상? 85%.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겨서 페이지 330. 하단에 공기업 민영화의 요인적 얘기했죠. 오른쪽에 선진국가에 유치된 민영화를 얘기해라. 그럼 뭐야? 경제적 자유의 증진. 후진국가는 재정적 자의 감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한 장 넘겨서 책임 운영기관. 자, 이건 정부 조직이야 민간 조직이야? 정부 조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들 공무원이라고 얘기했고 영국서 등장했다. 하단에 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 분리에 통합해. 분리해서 뭐를 담당한다? 집행 업무 관장. 이 집행도 민간과 경쟁 분야야 협력 분야야? 경쟁 분야. 됐습니까? 관리자 재량권 부여하고 기관장 임기제라고 얘기 해설했어요. 2년에서부터 5년. 그리고 성과를 강조해 투입을 강조해. 성과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거지 투입을 강조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기출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성과 화살표 놓고 투입 X라고 적어라. 그것도 기출문제예요 여러분들. 335페이지. 자, 공기업 자 책임기관 특별회계 운중계 기통관 기억나나? 운중계 기통관 다시 보고 고개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운중계 운용은 중앙관세청장이 계정별로 하고 기통관 기재부 장관이 통합관리한다. 자꾸만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읽어봐야 합니다. 반복이 필요해. 자, 그리고 넘겨서 보자 여러분들. 337페이지. 자, 맨 위에 각국의 책임형 기관의 명칭이 쭉 나왔는데 거기 영국 나왔죠? 영어로 한 거 보자. Executive Agency. 뉴질랜드 크라운 앤 타이티. 자, 미국 PBO. 일본 독립행정법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넘겨서 339페이지. 자, 엔조의 개념상의 특징 아까 5가지 형태 얘기했죠? 영리야 비영리야? 비영리.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 사조직이야 공조직이야? 사조직이 잘했어요. 자치 자발적 조직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341페이지. NGO 정부와의 관계에서 거기 5가지의 관계가 나왔는데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뭐? 동반자 관계. 그것도 가져가야 돼요. 보완적 관계가 아니야. 동반적 관계를 가장 바람직한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숙제서 가져가시고. 자, 페이지 342페이지. 자, NGO의 실패 모형중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원이 부족하다? 불충분성.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한다? 배타주의. 지역 유지에 입김에 좌우된다? 온정주의. 전문적 지식 부족하다? 아마추어리즘. 좋습니다 여러분들. 347페이지. 자, 하단에 거기 조직 구조의 3대 변수. 공간의 복집 요대대. 공간의 복집. 공식과 복잡성 직권화. 공간의 복집 기억나? 그 다음에 상황의 3대 변수는 규환이 기환이 영재. 규모 기술 환경. 외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53페이지. 자, 국가행정기관 해가지고 물어보자. 보조기관하고 보조자를 합해서 하부조직이라고 얘기했다. 장관, 물어보자. 차관, 실장, 국장, 과장을 뭐라 그래? 보조기관, 개선이라. 차관보, 심의관 담당관은 보좌기관 얘기했죠. 거기 여러분들
즉 부속 기관을 얘기할 때는 본부 조직에 부속되어 교육 관련 시험, 연구, 자문 등을 담당하는 것을 부속 기관이라는 거야. 부속 기관 예정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부속 기관하고 특별지방 행정기관을 합해서 뭐라 한다? 소속 기관이라 한다.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제3장 조직관리론 파트 수업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